707 특수임무단 영내에 위치한 제2식당의 공기는 한여름의 찜통더위와 수백 명의 장정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인해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선풍기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훈련으로 달궈진 병사들의 땀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를 밖으로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식당 안은 식기들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침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못하는 억눌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지휘관의 성격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각자의 식판에 코를 박은 채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그들의 귀는 식당 입구를 향해 예민하게 열려 있었다. 내일이면 새로 부임한다는 신임 지휘관에 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보다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는 김상병이 맞은편 동료에게 눈짓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곧 폭풍이 몰아칠 시간임을 알리는 그들만의 은밀한 경고였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지며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고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거친 금속성 소음과 함께 식당의 육중한 철문이 걷어차이듯 열리자 식사를 하던 병사들의 어깨가 조건 반사적으로 움찔하며 굳어버렸다. 박민철 중령은 마치 자신의 사유지를 순찰하는 굶주린 맹수처럼 거만하고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뒤로는 아부를 일삼는 몇몇 위관급 장교들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박민철은 잘 다려진 특전복과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중령 계급장을 과시하듯 가슴을 활짝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탐욕스러운 눈빛에는 부하들을 동료 군인이 아닌 단순히 통제하고 짓밟아야 할 소모품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박민철은 배식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국통을 국자로 휘저으며 혀를 찼고 조리병들은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오늘 오전 작전 회의에서 상급 부대 참모에게 예산 문제로 지적받은 일로 인해 기분이 극도로 저조한 상태였으며 이 끓어오르는 짜증을 배출할 만만한 대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식판에 담긴 고기 반찬의 양이 적다는 핑계로 조리장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툭툭 치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고 식당 안의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그때 박민철의 날카로운 시선이 식당의 가장 구석진 기둥 뒤편 테이블에 홀로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는 한 낯선 인물에게 꽂혔다. 그녀는 계급장도 명찰도 떼어진 낡고 색이 바랜 작전복을 입고 있었으며 캡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나 박민철이 뿜어내는 위압감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그저 침착하게 숟가락을 움직여 식사를 하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 태연한 모습은 권위의식에 찌든 박민철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건드리는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다. 박민철은 조리병을 괴롭히던 것을 멈추고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뚜벅거리는 군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그녀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곁눈질로 지켜보았고 김상병은 속으로 제발 저 여자가 빨리 일어나서 격리를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박민철이 자신의 등 뒤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식사 속도를 늦추거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킬 뿐이었다. 어이.
거기 구석 귀가 먹었나 아니면 눈이 삐었나 상관이 뒤에 서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박민철의 고함 소리가 식당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식기를 부딪히던 소리마저 완전히 끊겼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거칠게 그녀의 식탁 모서리를 군화발로 걷어찼고 그 충격으로 식판 위에 국물이 출렁거려 식탁 위로 쏟아지며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여자는 그제야 숟가락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수수해 보였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깊은 심연을 담은 듯 알 수 없는 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철을 올려다보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표정을 지었다. 그 눈빛은 박민철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감히 중령인 자신을,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자신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이게 미쳤나 일어서란 말 안 들려. 박민철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소리쳤고 억센 손으로 그녀의 식판을 낚아채 바닥으로 세차게 집어 던졌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식당 안에 정막을 찢어발기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밥과 붉은 국물, 반찬들이 사방으로 튀며 더러운 바닥에 어지럽게 나뒹굴었다. 튀어오른 국물 몇 방울이 여자의 낡은 군복 바지 끝자락에 묻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식당 안의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박민철을 말릴 수는 없었다. 박민철의 뒤에 서 있던 장교들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듣는 이들의 신경을 긁어대듯 불쾌하게 울렸다. 박민철은 흙투성이가 된 밥덩어리를 군화코로 지식이며 비틀어 밟았고 바닥은 순식간에 음식물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해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여자를 내려다보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했다. 군인 정신이 빠져도 한참 빠졌군.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되나? 박민철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너는 저기 구석에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여기 있는 병사들이 다 먹고 나가면 그때 바닥에 있는 거 핥아 먹도록 해. 그게 주제 파악 못하고 기어오르는 녀석들에게 딱 어울리는 식사법이니까. 남기지 말고 싹 다 처리해라. 알겠나?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녀가 일어서자 생각보다 큰 키와 단단한 체격이 드러났다. 그녀는 박민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순간 박민철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오한을 느꼈다. 그것은 야생동물이 천적을 만났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 비슷했으나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며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울분을 토하는 대신 아주 작고 침착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된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여자는 박민철의 명령대로 구석으로 물러나 뒷짐을 지고 섰고 그 모습은 굴복한 패배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심처럼 보였다. 그녀의 절제된 동작 하나하나에는 억눌린 힘이 느껴졌고 캡 모자 아래로 가려진 눈빛은 바닥에 지시겨진 밥알이 아니라 박민철의 목덜미를 겨냥하고 있는 듯했다. 식당 안의 병사들은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지만 박민철이 나갈 때까지 억지로 숟가락을 움직여야만 했다.
기분이 한껏 좋아진 박민철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추종자들을 이끌고 장교 식당으로 향했고,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식당 문이 닫히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구석에 서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용기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병사가 식사를 마치고 빠져나간 텅 빈 식당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만이 남았다. 여자는 천천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박민철이 짓밟은 밥덩어리를 맨손으로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으나 그 행위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괴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었다. 한수진.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배고픔을 달래는 대신 내일 있을 취임식에서 박민철에게 선사할 지옥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707 특수임무단의 대연병장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새로 부임하는 지휘관의 취임식을 위해 전 부대원이 정복을 갖춰 입고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으며, 수천 개의 군화가 아스팔트 위에서 내뿜는 열기는 아지랑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연병장 단상 좌우에는 부대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위험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기대보다는 불안과 피로가 섞인 기묘한 경직됨을 보이고 있었다. 어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권력자의 등장은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민철 중령은 대형의 가장 앞줄 중앙에 서서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수시로 점검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새벽부터 이발병을 불러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군화가 거울처럼 빛나도록 닦아놓았으며, 훈장과 약장이 오차 없이 부착되었는지 수십 번 확인했다. 새로 오는 지휘관이 전설적인 경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소문을 들은 그는 첫 만남에서 완벽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어 점수를 따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까맣게 지워진 지 오래였고, 오직 출세에 대한 욕망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시간이 다가오자 멀리서 헌병대의 에스코트를 받는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여 연병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다.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받들어 총 자세를 취했고, 박민철은 숨을 들이키며 가슴을 한껏 부풀렸다. 차량이 사열대 앞에 지정된 위치에 부드럽게 멈춰 섰고, 운전병이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다. 박민철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쿵쿵거렸고, 그는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열린 차 문틈으로 반짝이는 정복 구두가 먼저 지면에 닿았고, 이어서 날카로운 칼주름이 잡힌 바지와 화려한 지휘관 견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여성 장교였는데,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철은 경례를 올리기 위해 손을 올리던 찰나,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심장이 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드러난 그 얼굴은 바로 어제 저녁 자신이 식당 바닥에 엎드려 밥을 주워 먹게 했던 그 이름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박민철의 머릿속은 하얗게 표백된 듯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그녀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지만
무표정한 그 얼굴은 어제의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어제의 낡은 작업복 대신 화려한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서늘하고 깊은 눈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수진 대령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박민철에게 머무는 순간은 아주 찰나였지만 그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다. 그녀는 박민철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미동도 없는 눈빛을 보낸 뒤 사열대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이 서려 있었고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박민철은 그녀가 단상에 올라서는 동안 자신이 당장이라도 단두대에 끌려가는 죄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눈썰미 좋은 몇몇 병사들이 어제 식당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신임 지휘관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순식간에 대열 전체로 퍼져나갔고 병사들의 표정은 경악에서 점차 묘한 흥분과 통쾌함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 같은 박민철이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연병장 안의 공기는 단순한 취임식의 엄숙함을 넘어 곧 벌어질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한수진은 단상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그 짧은 침묵은 박민철에게 있어 영겁의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대신 날카로운 시선으로 연병장의 도열한 장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첫마디는 차분했지만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는 연병장의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를 맡게 된 한수진 대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배제된 건조함만이 있었다. 나는 이 부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부대라는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가 직접 목격한 이곳의 실상은 명성 그 이하. 아니 군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한수진의 폭탄 발언에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단상 아래의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박민철은 그녀의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의 화려한 군 경력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계급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하들보다 더 먼저 희생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지라고 국가가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계급장을 마치 왕관처럼 여기며 부하들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는 자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한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정확히 박민철이 서 있는 곳으로 고정했다. 선글라스 없이 마주한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박민철은 그 시선에 압사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밥 한 톨의 소중함을 모르고 동료의 인격을 짓밟는 자가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군인을 내 부하로 인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었고 어제 식당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 박민철에게 당했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가 솟구쳤다. 새로운 지휘관은 단순히 계급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바로잡아줄 진짜 군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수진은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부대의 모든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입니다. 훈련, 보급, 인사, 그리고 군 기강까지. 썩은 살은 도려내고 무너진 기둥은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명확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라 부대 내의 부조리와 악습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선언문이었다. 박민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정신은 붕괴 직전이었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바닥에 쏟아진 음식,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주워 먹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당장 지목하여 끌어내리지 않은 것은 자비가 아니라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자신 없는 자는 지금이라도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내가 있는 한 이 부대에서 비겁자와 기생충이 숨을 곳은 없을 테니까요. 한수진은 연설을 마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상 짧고 간결한 끝맺음이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나 환호성은 없었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고 한수진을 향한 무언의 존경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휘관이 퇴장하자 연병장에는 다시 뜨거운 햇살만이 남았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퇴장에 맞춰 각 중대별로 해산하기 시작했지만 박민철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이 그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귀에는 바닥에 있는 거 핥아 먹어라고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와 방금 전 비겁자와 기생충이라고 일갈하던 한수진의 목소리가 겹쳐져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예전의 두려움이 아닌 비웃음과 경멸로 바뀐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가 오늘따라 낯설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지휘관실에 도착한 한수진은 정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연병장에서 흩어지는 병사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부대의 현황 보고서와 박민철 중령에 대한 인사 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다. 박민철의 사진 속 얼굴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지만 한수진의 눈에는 그저 제거해야 할 오물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박민철의 이름 위에 붉은색 줄을 긋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부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휘관님, 첫 공식 일정은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각 부서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한수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간담회는 취소해. 대신 감찰과장을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지난 3년치 부대 운영비 지출 내역과 급식 관련 장부 일체를 일시간 내로 가져오라고 전해. 그녀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부관이 놀란 표정으로 나간 뒤 한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먹었던 흙 묻은 밥 아래 서걱거리는 느낌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 불쾌한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감각을 동력 삼아 이 부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부대 내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감찰과 요원들이 박민철 중령이 관할하는 보급 창고와 행정실을 들이닥쳐 서류 박스를 압수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박민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뒷배들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한수진이 던진 그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밀하게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붉은 노을이 병영을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한수진은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박민철에게는 종말의 서막이었지만 그녀와 병사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여명의 빛과도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박중령. 당신이 뱉은 말의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었겠지.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한수진 대령이 부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707 특수임무단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느슨하고 나태했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병사들의 군화 소리는 더 이상 질질 끌리지 않았고 경례 구호는 우렁차고 절도 있게 바뀌었으며 그 누구도 복도에서 잡담을 나누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철저한 원칙주의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지휘관실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은 마치 감시탑의 서치라이트처럼 부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추고 있었다. 박민철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었고 재떨이에는 이미 꽁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감찰과 요원들이 병참 창고와 행정반을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한수진이 지시한 감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려는 듯 집요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박민철은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할 구멍을 찾아야만 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역시 식자재 납품과 관련된 장부였는데 이는 박민철이 가장 오랫동안 손을 대온 부분이었다. 그는 친인척 명의의 유령 회사를 통해 질 낮은 식재료를 고가에 납품받고 차액을 챙겨왔으며 병사들에게는 정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배식을 강요해 남은 식재료를 빼돌리기도 했다. 감사팀은 입고된 물량과 실제 소비된 물량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발견하고 즉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박민철은 부하인 보급 장교 최대위를 급히 호출했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야, 최대위, 너 장부 정리 똑바로 했어. 감찰놈들이 냄새 맡고 달려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박민철은 최대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지만 최대위 역시 공포에 질려 안색이 창백했다. 최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중 장부를 완벽하게 숨겨두었다고 변명했지만
박민철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 모든 책임이 무능한 부하 탓인 것처럼 느껴져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최대위를 거칠게 밀치며 만약 일이 잘못되면 혼자 죽지는 않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지휘관실에 앉아 있는 한수진의 책상 위에는 이미 감사팀이 확보한 1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보고서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훑어내려갔다. 보고서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비리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대 시스템 전체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특히 병사들의 식탁에 올라야 할 고기와 신선한 과일들이 외부로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것은 며칠 전 식당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욕적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한수진은 단순히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만의 비공식적인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구축해 놓은 인맥을 활용하여 박민철의 차명 계좌와 통화 기록을 은밀하게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대 내에서 박민철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부사관들과 병사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그녀의 집무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화이트보드에는 박민철을 중심으로 한 비리 카르텔의 인물 관계도가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고, 그 거미줄 같은 연결고리는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박민철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뒤를 봐주던 군수사령부의 김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번호를 몇 번이나 잘못 누른 끝에 겨우 신호가 연결되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김 장군은 한수진의 명성과 그녀가 가진 배경을 의식한 듯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잘라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거리는 끊김 신호음을 들으며 박민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박민철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위험한 도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늦은 밤 은밀하게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어두컴컴한 창고 뒤편에 모인 그의 측근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박민철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민철은 그들에게 이번 감사만 무사히 넘기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만약 배신자가 나온다면 군 생활을 끝장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보스나 할 법한 추악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민철이 간과한 것은 한수진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략가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박민철이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미 중요 길목마다 감시 요원을 배치해둔 상태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감시 요원들은 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고성능 녹음기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고, 그들이 주고받는 서류 봉투의 사진까지 확보했다. 박민철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는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며, 한수진이 쳐놓은 덫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옥죄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은 불시의 무기고와 장비 보관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박민철은 식자재 문제에만 신경 쓰느라 장비 쪽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 기습적인 점검은 그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한수진은 낡고 녹슨 총기 부품들과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 필터,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방탄조끼들을 직접 찾아내어 바닥에 던졌다. 그녀는 관리 담당관을 질책하는 대신 그 모든 책임이 지휘관인 박민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들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박민철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했다. 한수진은 무기고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곁에 있던 작전 과장에게 나지막이 지시를 내렸다. 다음 주에 예정된 전술 훈련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작전명은 태풍의 눈. 이번 훈련은 시나리오 없는 실전 상황을 가정한다. 박민철 중령이 지휘하는 대항군과 내 직속팀의 대결 구도로 편성해 그녀의 지시는 단순한 훈련 명령이 아니라 박민철을 확실하게 처단하기 위한 처형 무대를 마련하라는 뜻이었다. 작전 과장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비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박민철은 훈련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곧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실전 훈련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무능하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닥달하여 승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정당한 전술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반칙을 써서라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비열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수진은 텅 빈 연병장을 홀로 걸으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가올 훈련의 모든 시나리오와 박민철의 예상 반응들이 체스말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민철이 승리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바로 그 순간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타이밍이 될 것이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녀의 칼날은 이제 칼집에서 완전히 뽑혀 나온 상태였다. 박민철은 훈련 준비를 핑계로 비자금 장부를 부대 밖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려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운전병에게 암호가 걸린 USB와 서류 가방을 건네며 지정된 장소에 있는 사물함에 보관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다. 운전병은 불안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운전병이 방을 나가자마자 향한 곳은 부대 밖이 아니라 한수진의 지휘관실이었다. 운전병은 한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박민철의 지시사항과 물건들을 고스란히 바쳤다. 한수진은 운전병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격려했고 그 USB를 받아 쥐는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힘이 들어갔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수진의 책상 위에는 박민철의 목을 꿰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훈련장에는 그를 파멸시킬 무대가 세팅되어 있었다. 박민철은 자신이 쳐놓은 방어막이 완벽하다고 착각하며 훈련을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도간에 든 쥐신세였다. 한수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읊조렸다. 기대해도 좋아. 박중령, 당신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얼마나 바닥인지 전 부대원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이제 끝났고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작전명 태풍의 눈이 발령된 지 3시간째.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져 시야를 가렸고 진흙탕으로 변한 산악지대는 병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키고 있었다. 한수진 대령은 지휘 통제실의 대형 모니터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드론과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이번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지휘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거대한 심리극이나 마찬가지였다. 박민철 중령은 대항군인 적군팀의 지휘를 맡아 산 중턱에 위치한 임시 지휘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수진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아군팀인 청군이 유령처럼 움직이며 그의 방어선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철은 무전기를 통해 부하들을 닥달하며 무리한 공격을 지시했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혼선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땀, 그리고 분노로 얼룩져 흉물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한수진은 통제실 마이크를 잡고 전술 상황실 요원들에게 침착하게 명령을 하달했다. 시나리오 델타포. 적군 지휘소의 통신망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3번 구역의 보급로가 폭격으로 끊겼다는 가짜 정보를 흘려라. 그녀의 지시에 따라 박민철의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혼란스러운 보고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현대전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자전 상황을 가정한 것이었지만 박민철에게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나 부하들의 무능함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통신병의 헬멧을 주먹으로 치며 당장 연결하라고 행패를 부렸다. 박민철은 점점 조여오는 포위망의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이대로 패배한다면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정상적인 전술로는 한수진이 이끄는 정예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훈련 규정을 교묘하게 어겨서라도 승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참모들을 불러 모아 지도상의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절벽 우회로를 가리키며 그곳을 통해 청군의 후방을 기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곳은 며칠 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진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었지만 박민철의 눈에는 오직 승리라는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참모 중 한 명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중령님. 그곳은 안전 통제 구역입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민철은 그 참모의 조인트를 구나 발로 까며 험악하게 쏘아붙였다. 전쟁 났는데 안전 따지게 생겼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적의 허를 찌르는 게 특수부대 아니야. 그의 광기 어린 눈빛에 눌린 참모들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민철은 자신의 무모한 결정이 용감한 결단이라고 착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지휘 통제실의 한수진은 박민철의 병력 일부가 금지 구역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작전 장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지휘관님, 적군이 레드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장 훈련을 중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수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저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박중령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다만 의료팀과 구조 헬기는 즉시 출동 대기시켜. 한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철이 승리를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걸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니 치가 떨렸다. 그녀는 박민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알림. 적군 측 병력. 현재 진입로는 안전 미확보 구역임. 즉시 회군하여 지정된 작전 지역으로 복귀하라. 반복한다.
즉시 회군하라.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웅장했지만 박민철의 귀에는 그저 자신을 방해하려는 잔소리로만 들렸다. 박민철은 무전기를 끄라고 고함을 치며 부하들을 독촉했다. 저 여자가 우리가 이길까봐 겁먹어서 저러는 거야. 무시하고 계속 전진의 10분 내로 고지를 점령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면서도 자신은 안전한 후방, 지휘소에 머물며 무전으로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절벽길을 타는 병사들의 군화는 진흙 속에서 위태롭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지휘관의 불호령이 무서워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청군을 지휘하는 강소령은 한수진의 지시를 받고 매복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적군이 금지 구역을 통과해 나올 경우를 대비해 포위망을 넓게 펼쳐놓은 상태였다. 강소령은 망원경으로 빗속을 뚫고 적군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혀를 찼다. 미쳤군. 정말 저 길로 올 줄이야.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게 사실이었어. 그는 박민철에 대한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부하들에게 사격 개시 신호가 떨어지면 주저없이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훈련용 마일즈 장비였지만 기세만큼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박민철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규정된 훈련용 섬광탄보다 화력이 훨씬 강한 사제 포금탄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청군이 매복해 있을 만한 지점에 이 포금탄을 투척하여 혼란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불법 무기 사용이었지만 그는 감사에서 걸리기 전에 재고를 소모하고 훈련 성과로 포장하려는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지휘관이 건네준 정체불명의 포금탄을 받아들고 망설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안전핀을 뽑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숲속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터져 나왔고 그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근처에 있던 청군 병사들이 귀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고 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이 놀라 떼지어 날아올랐다.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던 한수진은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을 넘었어. 저건 훈련용이 아니야. 한수진은 즉시 전 채널을 개방하고 비상정지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박민철은 이미 이성을 잃고 폭주하고 있었다. 그는 포금탄의 효과에 만족하며 전 병력에게 돌격 앞으로를 외쳤다. 봐라 저놈들 정신 못 차리는 거 지금이 기회다. 쓸어버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갈라졌고 빗소리와 폭음 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한수진이 준비해둔 거대한 심판의 단두대 위로 제 발로 걸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무리하게 절벽길을 오르던 적군 병사 중 한 명이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박민철의 무전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무리한 기동과 포금탄의 진동이 약해진 집안을 자극하여 산사태의 전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며 병사 몇 명을 덮쳤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려던 박민철의 입이 딱 벌어지며 얼어붙었다. 한수진은 모니터 속에서 흙더미에 휩쓸리는 병사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예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상황 발생 전 병력 훈련 중지 즉시 인명구조 모드로 전환한다. 의료팀은
A3 지점으로 급파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훈련을 위해 대기하던 모든 병력은 순식간에 구조대로 변모하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박민철은 지휘소 텐트 밖으로 뛰쳐나와 멍하니 사고 지점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피어오르는 흙먼지와 병사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끝장이다라는 생각과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한다는 비겁한 본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고 사고를 당한 병사들의 안위를 묻는 대신 내 명령을 제대로 안 따른 놈들이 누구야, 누가 거기서 미끄러지래,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말부터 내뱉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청군 지휘관인 강소령과 그의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적과 아군의 구분을 잇고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며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다행히 매몰된 병사들은 동료들의 신속한 조치로 구조되었지만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강소령은 피투성이가 된 후배를 업고 뛰며 박민철이 있는 방향을 향해 이를 갈았다. 이게 지휘관이 할 짓입니까? 당신은 살인자나 다름없어.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현장 상공에 도착했다. 한수진은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직접 사고 현장으로 하강했다. 진흙탕에 발을 디딘 그녀의 군화는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부상병들의 상태를 일일이 살폈다. 그녀의 군복은 빗물에 젖어 무거웠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분노의 오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렬했다. 그녀는 응급조치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철이 숨어있는 산 중턱의 지휘소를 올려다보았다. 한수진은 강소령에게 부상자 후송을 맡기고 무전기를 들어 박민철을 호출했다. 박민철 중령, 지금 당장 현장으로 튀어내려와. 네가 저지른 짓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명령조였지만 그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박민철은 무전기를 들고 있는 손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파놓은 무덤 앞에 서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 무덤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둡다는 것을 직감했다.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장은 비극의 무대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심판의 시작일 뿐이었다. 한수진은 진흙 범벅이 된 손을 털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철의 무능과 부도덕함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방수팩에 담긴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박민철이 내린 불법적인 명령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민철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며 부하들에게 입단속을 시킬 궁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해. 너희들이 실수한 거라고 해. 알겠어. 그는 곁에 있는 부관에게 속삭였지만 부관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부관은 대답 대신 박민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박민철은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우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훈련장은 짙은 진흙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거북한 상태였다. 부상당한 병사를 태운 의무 헬기가 굉음을 내며 떠난 후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수진 대령은 진흙투성이가 된 군화발로 사고 현장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고 그녀의 뒤로는 이번 훈련에 참가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반원 형태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산비탈을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는 단 한 사람. 박민철 중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빗물에 젖은 박민철의 군복은 볼품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박민철은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쏘아보는 적개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해보려 애썼지만 이미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한수진 앞에 다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경례를 붙이려 했으나 한수진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박민철은 결국 어정쩡하게 손을 내리며 시선을 회피했다. 박민철 중령. 설명해봐. 안전통제구역인 레드존으로 병력을 이동시킨 이유가 뭐지? 작전 계획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을 텐데. 한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훈련장의 공기를 가르며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사실관계를 추궁하며 그를 논리적으로 옥죄어 들어갔다. 박민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억지로 입을 열었다. 실전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이었습니다.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한수진은 코웃음을 치며 발밑에 떨어져 있던 검게 그을린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박민철이 사용했던 사제 포금탄의 잔해였다. 그녀는 그 파편을 박민철의 가슴팍에 툭 던지며 말했다. 위험 감수, 이건 훈련용 규격품이 아니야. 화력이 강화된 불법 개조 폭발물이지. 이걸 좁은 산길에서, 그것도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터뜨린 게 전술적 판단이라고 그녀의 지적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막을 찢을 듯했던 폭음의 정체가 불법 무기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박민철은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책임을 회피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 그건 보급 장교가 잘못 챙겨준 겁니다. 나는 훈련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을 뿐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빠져가지고 일을 이따위로 처리한 겁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최대위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최대위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박민철을 노려보았다. 지휘관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에게 누명을 씌우는 추악한 꼴을 전 부대원이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한수진은 박민철의 변명을 무시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장비 탓을 하는 건가? 좋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녀는 방금 전 구조된 병사가 신고 있었던 찢어진 전투화 한 짝을 들어보였다. 밑창이 다 달아빠진 데다 접지력이라곤 없는 싸구려 고무야. 게다가 깨진 헬멧을 봐. 규격 미달의 불량 플라스틱이지. 우리 병사들이 훈련하다 다친 건 내 멍청한 전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을 지켜줬어야 할 장비가 쓰레기였기 때문이야. 그녀의 말은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들은 그동안 보급받은 장비들이 왜 그렇게 형편없었는지, 왜 식당 밥이 그토록 부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로소 풀 수 있었다. 그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서 있는 탐욕스러운 지휘관이 자신들의 몫을 가로채 배를 불렸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원망을 넘어 살기에 가까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민철은 자신이 사방이 막힌 도간에 갇혔음을 깨닫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한수진은 주머니에서 젖지 않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 감사팀에서 넘어온 1차 보고서야. 지난 2년간 자네가 납품업체와 짜고 빼돌린 예산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더군.
불량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가 병사들의 피로 돌아온 거야. 알겠나 그녀는 종이를 박민철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박민철은 그 종이를 낚아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차마 그러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결국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이성을 잃은 박민철은 갑자기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한수진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하,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게 다 계획된 거지. 훈련이고 감사고 다 핑계잖아. 그는 침을 튀기며 악을 썼. 너, 며칠 전에 식당에서 내가 밥상 좀 엎었다고 앙심 품은 거잖아. 여자라고 무시당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복수국 꾸민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박민철의 돌발 발언에 훈련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귀를 의심했다. 그들의 지휘관이었던 자가 신임 단장에게 밥상을 엎고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박민철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파탄난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폭이었다. 장교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병사들은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민철은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입을 앞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수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자네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군. 내가 자네를 심판하려는 건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박민철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기세에 눌린 박민철은 뒷걸음질 쳤다. 자네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리고 부하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전우들을 사지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식당 사건은 단지 자네의 썩어빠진 인성을 보여주는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어. 웃기지 마.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나는 억울해. 박민철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추악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그는 허공에 대고 의미 없는 협박을 해댔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서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박민철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한수진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헌병대를 호출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지휘관. 헌병대는 지금 즉시 훈련장 A3지점으로 출동하라. 긴급 체포 대상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말을 들은 박민철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뒤집혔다. 체포라는 단어가 그의 이성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박민철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집으로 손을 뻗었다. 물론 훈련용 공포탄이 장전된 총이었지만 상급자를 향해 무기를 든다는 것은 즉결 처분도 가능한 반란 행위였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중령님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박민철은 총을 뽑아들고 한수진을 겨누었다. 닥쳐 아무도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무력으로라도 뒤집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총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박민철이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태연했다. 박민철, 그게 자네의 마지막 선택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총을 내려놔. 군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그러나 박민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훈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박민철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그 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추악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수진은 천천히 자세를 낮추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그녀의 몸은 마치 튀어나가기 직전의 맹수처럼 탄력이 넘쳤다. 그녀는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을 끝내고 행동으로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던 긴장감은 박민철의 고함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그는 공포탄이 장전된 권총에 방아쇠를 당겼고 탕하는 파열음이 훈련장의 정막을 깨트리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비록 살상력 없는 공포탄이었지만 그 소리는 부하들 앞에서 상관을 향해 발포했다는 되돌릴 수 없는 하극상의 증거가 되어 메아리 쳤다. 박민철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총구가 뿜어낸 화약 연기 너머로 한수진이 공포에 질려 주저앉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자욱한 연기가 거쳤을 때 그가 본 것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한수진의 서늘한 눈동자뿐이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박민철은 공포탄이 효과가 없자 권총을 거꾸로 쥐고 곤봉처럼 휘두르며 한수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어다, 너 때문이야.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녀의 머리통을 내려칠 기세로 팔을 높이 쳐들었다. 훈련장의 도열에 있던 병사들은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고 몇몇 장교들이 그를 말리기 위해 뛰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보였다. 박민철의 무거운 군화발이 진흙탕을 박차고 튀어올랐고 쇠로 된 권총 손잡이가 한수진의 정수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길거리는 깡패나 다름없는 추잡하고 난폭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한수진에게 박민철의 공격은 슬로 비디오처럼 느리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공격이 닿기 직전 아주 간결한 동작으로 상체를 왼쪽으로 살짝 비틀어 그의 팔을 허공으로 흘려보냈다. 박민철은 자신의 힘에 못 이겨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고 그 순간 한수진의 오른손이 뱀처럼 빠르게 뻗어나가 박민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지끈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박민철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고 그가 쥐고 있던 권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박민철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 터져 나왔다. 한수진은 쉴 틈을 주지 않고 박민철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하며 그의 무릎 오금을 군화발로 강력하게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박민철은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이 처형대 앞에서 참회를 강요받는 형상과 같았다. 하지만 한수진의 응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버둥거리는 박민철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운 뒤 그동안 병사들이 겪었던 고통과 서름을 담은 묵직한 주먹을 그의 복부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컥 박민철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입에서는 헛구역질과 함께 위액이 섞인 침이 흘러나왔다. 그는 배를 감싸 쥐고 고꾸라지려 했지만 한수진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향해 정권 찌르기를 날렸다.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박민철의 코뼈가 주저앉았고 쌍코피가 터져나와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치렀고 며칠 전 자신이 엎어버렸던 식판의 음식물처럼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고 있는 박민철의 꼴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한수진은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친 격투 후에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 압도적인 무력 차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절대 권력자가 종이 인형처럼 구겨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신임 지휘관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다. 훈련장에는 오직 빗물 섞인 바람 소리와 박민철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헌병대의 차량들이 훈련장으로 들이닥쳤다. 한수진이 미리 호출해둔 군수사관들과 헌병들이 차에서 뛰어내려와 신속하게 현장을 포위했다. 박민철 중령 군형법 위반, 횡령, 그리고 상관 특수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은 영장을 들이밀며 우렁차게 소리쳤다. 박민철은 퉁퉁 부어오른 눈을 겨우 뜨고 헌병들을 바라보았지만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헌병 2명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고 은색 수갑을 채웠다. 철컥거리는 수갑 소리는 그의 군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한수진은 헌병들에게 잠시 멈추라는 손짓을 하고 포박당한 박민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박민철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올려다보는 박민철의 눈에는 원망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수진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박민철의 전투복에 붙어있는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하는 소리와 함께 벨크로가 떨어져 나갔고 박민철의 어깨는 텅 비어버렸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정체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당신에게는 이 계급장이 너무 무거웠어.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죗값을 치러라. 한수진은 뜯어낸 계급장을 박민철의 눈앞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군화발로 짓밟았다. 박민철은 그 광경을 보며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안 돼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줍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헌병들의 완력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절규는 훈련장의 공허한 하늘로 흩어졌고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헌병들은 발광하는 박민철을 질질 끌고 호송 차량으로 향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며 추태를 부렸다. 이거나 나는 억울해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다.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그들 위에 군림하며 신처럼 행동했던 자가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개처럼 끌려가는 현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통쾌했다. 호송차의 문이 쾅하고 닫히자 훈련장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한수진은 호송차가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로 돌아 병사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군복은 진흙과 땀으로 엉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희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체포 현장이 아니다. 이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자 우리 부대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군인의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책임감과 명예에서 나온다. 자신의 부하를 아끼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내 부하들을 건드리는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수진의 선언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지휘관의 보호와 존중을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다. 누군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병사들은 하나둘씩 차렷 자세를 취하며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올리는 거수경례는 그 어떤 사열식보다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강요된 충성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한수진은 잠시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가에는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담내로 절도 있게 손을 올려 경례를 붙였다. 단결, 그녀의 구호에 병사들은 목이 터져라 복창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함성은 먹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처럼 훈련장을 환하게 비추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부대는 복귀 준비를 시작했다. 부관이 다가와 수건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휘관님, 괜찮으십니까? 부상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한수진은 수건으로 손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 그보다 다친 병사들 후송은 제대로 됐나?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들을 먼저 챙겼다. 부관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한수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훈련장을 빠져나가는 트럭들의 행렬을 바라보며 한수진은 생각에 잠겼다. 박민철 하나를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병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늘 보여준 병사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흙 묻은 군화를 털어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훈련장을 감싸 안았다. 비온 뒤의 하늘은 더욱 맑고 깨끗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한수진은 지휘 차량에 오르기 전 박민철이 쓰러졌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진흙 속에 파묻힌 계급장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권력의 허무함과 오만의 최후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문을 닫으며 운전병에게 출발을 지시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본부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 고위 간부의 대규모 비리 혐의 포착과 긴급 체포 소식이었다. 한수진의 신속한 조치로 언론 통제 대신 투명한 공개를 선택한 결과였다. 이는 군의 위신을 잠시 떨어뜨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구상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작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평온이었다. 공포와 억압이 사라진 자리에는 규율과 자부심이 채워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내무반에서 삼삼오오 모여 오늘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지휘관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것은 감시의 불빛이 아니라 부대를 지키는 등대의 불빛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수진은 늦은 밤까지 서류와 씨름하며 이 부대를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박민철 중령이 체포되어
불명예스럽게 부대를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707 특수임무단의 제2식당은 더 이상 병사들에게 공포와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으며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식당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훈련의 고단함보다는 맛있는 식사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갈비탕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진동을 하며 병사들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고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는 조리병들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넉넉해 보였다. 식당 안은 수백 명의 장정들이 내뿜는 열기와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과거의 억눌린 소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건강한 소란스러움이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훈련 무용담을 나누거나 주말에 있을 외박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누구도 식사를 빨리 마치고 도망치듯 나가려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듬뿍 담긴 식판이 놓여 있었고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내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메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부대를 지배하던 공기가 바뀐 것을 의미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이 잠시 술렁이는가 싶더니 한수진 대령이 정갈한 전투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과거 박민철이 등장했을 때처럼 병사들이 겁을 먹고 얼어붙는 일은 없었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식사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단결이라고 외치며 힘찬 격려를 올렸다. 한수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고 편하게 식사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지휘관 전용 식탁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다가갔다. 배식대에 서 있던 조리장은 한수진을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국을 한 국자 가득 퍼서 담아주었다. 그는 박민철에게 정강이를 차이며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신명나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지휘관님, 오늘 고기는 최상급 한우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조리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고 한수진은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덕분에 우리 대원들이 힘을 냅니다. 라고 따뜻하게 화답했다. 그녀는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가벼운 인사를 건넸고 병사들은 그런 지휘관을 친근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식판을 받아든 한수진은 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 한 달 전 자신이 박민철에게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 테이블로 걸어갔다. 병사들은 그녀가 왜 하필 그 자리를 고집하는지 의아해했지만 그녀에게 그곳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의자를 빼고 앉아 식판을 내려놓았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국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쏟아졌던 식은 밥덩어리의 기억이 오버랩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눈앞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지닌 소중함과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길 뿐이었다. 식당 한쪽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정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군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다. 군사법원은 오늘 횡령 및 직권남용, 상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령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 재산 몰수 및 불명예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밥을 먹던 병사들은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했다. 화면 속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박민철의 초라한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다. 15년이라니. 꿀 좋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굶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저것도 싸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상병이 혀를 차며 말했다. 맞은편에 앉은 후임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솔직히 지휘관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쓰레기 같은 밥 먹으면서 훈련하다 다쳤을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그들의 대화는 작게 들렸지만 한수진의 귀에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찬사로 들려왔다. 박민철의 파멸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필 귀정이라는 당연한 진리가 실현된 결과였다. 한수진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넘겼다. 깊고 진한 육수의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훈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박민철이 자신에게 했던 바닥에 있는 거 핥아 먹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부대의 명예나 전투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 병사들의 평범한 일상과 행복이었다. 그때 식사를 마친 한 무리의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퇴식구로 향하다가 한수진을 보고 머뭇거렸다. 그중 가장 앳돼 보이는 이등병이 용기를 내어 한수진에게 다가왔다. 지휘관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등병은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지만 그 눈빛만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한수진은 식사를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어주었다. 그래, 자네도 많이 먹고 튼튼해져라.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오가는 신뢰는 그 어떤 연설보다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한수진은 연병장으로 나가 대테러 진압 훈련을 직접 참관했다. 과거 보여주기식에 급급했던 훈련과는 달리 지금은 실전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지급받은 최신형 방탄조끼와 야시경을 착용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전술 기동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날카로웠다. 장비가 개선되고 대우가 좋아지자 병사들의 사기가 오르고 이는 곧 전투력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지난번 산사태 사고 때 부상을 당했던 병사가 완치되어 복귀 신고를 하고 있었다. 그는 깁스를 풀고 다시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감격스러운 듯 눈시울을 붉혔다. 지휘관님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한수진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몸을 만들어라. 자네는 우리 부대의 소중한 자산이다. 해질녘이 되자 부대는 붉은 노을 속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수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영내를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놓인 박민철의 이름이 적힌 낡은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제 폐기 처분될 과거의 유물이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파쇄기에 넣었고 종이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부대를 짓누르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뒤를 돌아보는 대신 다가올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비상소집 사이렌이 영내에 울려 퍼졌다.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작전 명령이 하달된 것이다. 동해 공해상에서 국적 불명의 선박이 피랍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707 특수임무단의 구출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침대에 누워있던 병사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전투복을 갖춰 입고
무기고로 달려갔다. 그들의 동작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전사의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수진이 만들어낸 진짜 군대의 모습이었다. 연병장의 집결한 대원들 앞에는 완전 군장을 한 한수진 대령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짧고 굵은 출정사를 던졌다. 우리는 국가가 부를 때 가장 먼저 응답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인질들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돌아온다. 이상 단결할 수 있습니다. 대원들의 함성이 활주로를 뒤흔들었고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헬기에 탑승하기 시작했다. 한수진은 가장 선두에 있는 1호기에 몸을 실으며 멀어지는 부대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썩은 밥과 부조리에 신음하던 오합지졸 부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이 되어 적진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조종사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헬기가 어둠을 가르고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한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작전의 성공과 대원들의 안전만이 존재했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박민철의 비참했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배를 불렸던 그 중령의 말로는 힘이란 올바르게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남겼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고 그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박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인질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냈다. 뉴스에서는 연일 그들의 활약상을 보도하며 찬사를 쏟아냈지만 한수진과 대원들은 그 영광에 취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그것을 완벽하게 끝냈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을 뿐이다. 부대로 복귀하는 수송기 안에서 지친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쪽잠을 잤고 한수진은 그들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복귀 후 부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굳건한 신뢰와 자부심이라는 단단한 뼈대가 세워져 있었다. 한수진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신입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힘차게 뛰고 있었고 그들의 힘찬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펜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정한 지휘관이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 연병장 주변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 한수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섞여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한 병사가 실수로 물컵을 쏟아 그녀의 전투복 바지가 젖는 일이 발생했다. 병사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두가 과거 박민철의 폭로를 떠올리며 긴장했지만 한수진은 냅킨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덤덤하게 말했다. 괜찮다. 물은 마르면 그만이야.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그녀의 관대하고 침착한 반응에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곧이어 식당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그 작은 해프닝은 이 부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권위는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한수진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밥은 여전히 따뜻하고 맛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찬 중령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에 진정한 리더를 불러옴으로써 부대를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수진 대령. 그녀는 밥그릇을 엎은 자가 아니라 밥그릇의 소중함을 아는 자로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로 남을 것이다. 정의는 승리했고 태양은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의 식사는 오늘도 평화롭다.